안녕하세요. 포유환율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단기 금리 역전과 경기 침체 관련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약 한 1년 전부터 이 얘기가 있었어요. 미국이 장단기 금리 역전이 일어나면 6개월 내지 18개월 정도 이내에 경기 침체로 빠져든다라는 얘기를 경제 전문가들이 얘기를 했죠. 모대학 K 교수님이 특히 이 부분을 강조를 했는데, 지난해부터 장단기 금리 역전이 되면 거의 예외 없이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것처럼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게 그 이유를 아는 것이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왜 장단기 금리 역전이 일어나면 소비와 투자가 주는지, 그리고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이것이 장단기 금리 역전이 경기 침체로 이어질지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장단기 금리 역전이 일어나더라도 소비와 투자가 감소하지 않는다면 금리 역전이 일어나더라도 경기 침체로 발전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과거 이제 사례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보통 이제 3개월물하고 10년물 금리를 비교해요. 근데 3개월 금리는 왜 오를까요? 대부분 기준금리를 연준이 인상할 때 오르죠. 그리고 10년물 금리는 물가 안정 여부하고 관련되어 있죠. 그런데 물가가 이제 높으면 상당히 이제 장기금리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이제 3개월물은 연준 내지는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니까 3개월 금리는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10년물 금리가 계속 낮아질 수 있느냐, 이것도 우리가 한번 봐야 되거든요. 지금 물가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불안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죠. 10월 물가 상승률도 7.7%니까 전년 동기 대비기는 하지만은요, 그 낮은 금리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낮은 물가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낮은 물가 수준에 비해서는 금리가 너무 낮은 거예요, 사실은. 물가가 7.7% 정도면 금리와 물가의 갭이 0%라고 하면 금리도 10% 정도 돼야 되는 거예요. 7% 정도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갭이 아직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건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장기적으로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선반영하고 있다고 보죠. 그렇다면 이제 이것이 물가가 예를 들어서 4% 정도에서 스톱한다고 보면 장기금리가 하락하는데 또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과거 경험상 이제 금리 계속 올리면 경기 침체로 이어졌으니까, 물가도 안정되었으니까, 즉 디플레 현상이 일어났으니까 장기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금리 역전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또 여기서 우리가 한번 또 따져봐야 될 문제가 하나 있어요. 앞에서도 6개월 내지 한 18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경기 침체로 이어졌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과거 경험이 그러니까. 그런데 2년 정도 이것이 시차를 발생한다 하면 이거는 금리의 문제일까요? 즉 장단기 금리 역전의 문제일까? 아니면 다른 원인일까?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과거 사례를 보면 2000년은 장단기 금리 격차, 3개월물하고 10년물 금리 격차가 약 한 0.77% 정도 됐어요. 2007년에는 0.60%, 그러니까 2001년에 위기가 오고 침체죠. 닷컴 버블 붕괴되었으니까 경기 침체죠. 또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그 다음에 2020년 이게 코로나 사태로 경기 침체 현상이 나타났는데 조금 특이한 현상이죠.
과거와는 다르다는 거죠. 경제적인 문제가 아닌 어떤 질병과 관련된 경기 침체지 금리와 관련됐다고 보기는 힘든 거 아니냐. 정부가 의도적으로 경제 활동을 막아버렸잖아요. 미국은 방치를 해갖고 문제가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질병적인 이유 때문에 그 경기 침체로 이어졌다고 보는 것이 맞지, 금리 역전 때문에 그 경기 침체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2020년은. 그런데 이제 2022년은 지금 현재 0.5% 이상 지금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에 이제 또 경기 침체로 이어질 거냐? 근데 지금 지난해 10월부터 이런 주장이 있었는데, 원래 연말까지는 포요 환율 연구소가 분석하기로는 그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1년 이상인데, 그러면 내년 6월까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한 20개월 가까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을 그러면 장단기 금리 역전 때문에 내년 하반기에 만약에 경기 침체 조짐이 있다면 장단기 금리 역전이라고 보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지 않느냐. 자꾸 장단기 금리 역전과 억지로 껴 맞추려고 하면 그것도 합리화는 되겠지만은, 그러나 장단기 금리 역전이 일어난 이후에 1년 이내 정도는 이게 장단기 금리 역전 때문에 결국은 경기 침체로 이어졌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1년 6개월까지라도. 그렇지만은 2년이 넘으면 다른 이유가 생기는 거 아니냐. 즉 2020년처럼 전염병과 같은 게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또 2022년에는 우크라이나 또는 러시아 전쟁과 같은 좀 특이한 그 케이스죠. 순수 어떤 경제적 측면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전쟁과 같은 것이 있어 가지고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는 있겠죠. 이걸 가지고 장단기 금리 역전 때문이라고 얘기하기는 곤란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한번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일부 경제 전문가들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하반기가 되면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미국 경제 침체, 그 얘기를 했는데, 올해 하반기가 3분기, 4분기지요. 그럼 3분기, 4분기는 더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1, 2분기보다. 그리고 원래 1, 2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할 무렵에는 10월 얘기설까지 나왔거든요. 근데 10월에는 전혀 문제 없잖아요, 지금. 오히려 3분기 성장률 플러스 2.5%. 그 다음에 4분기도 지금까지 확신을 할 수 없지만은 10월 한 달 소비만 놓고 보면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1.3% 증가했으니 연율로 따지면 이게 10%가 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10월처럼 계속 1% 이상씩 증가하는 그런 것을 가정할 때 가능한 얘기지만은, 그러나 10월 한 달만 놓고 보면 1.3% 증가는 엄청난 증가예요. 그리고 최근 8개월 내 최고로 지금 증가율이 높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소매 판매 서프라이즈예요. 그런데 11월에 10월보다 그 소매 판매액이 줄지만 않는다면 제로 정도만 돼도 12월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플러스 2% 성장은 올 것 같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현재 주가도 지난 3분기보다는 주가가 오히려 조금 오르고 있는 상태죠. 높아진 상태죠. 그러니까 소비 여력도 조금 더 추가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4분기가 2%대 성장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내년 1분기에도 특별히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추락할 만한 이유는 지금 없거든요. 대부분은 이제 물가가 오르고 금리 인상하니까 그 침체가 시간이 갈수록 확실해질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죠. 그런데 지금 4분기, 그러니까 10월 소비
증가, 즉 소매 판매액이 1.4% 증가한 것은 높아진 물가 수준, 높아진 기준금리 다 반영을 한 것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11월에도 뭐 그 정도가 유지될 것 같다라는 게 보유환율연구소 지금 분석이거든요. 그렇다면 4분기에도 뭐 높아진 금리 수준에도 불구하고, 즉 장단기 금리 역전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이 유지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12월에 추가로 금리 인상을 하면 추가된 금리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마이너스 성장률이 나올까라는 의문을 우리가 한번 제기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유환율연구소가 과거 금리 역전 시기와 2022년 10월 현재 금리가 역전된 상황이죠. 차이점이 뭐냐라는 거죠. 한 7가지 이유가 저희들 나름대로는 분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 침체 시기가 자꾸 지연되고 있고, 골드만삭스는 이제 연착륙 주장까지 하고 있고, 물론 보유환율연구소가 7가지 제기하는 그것에 근거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골드만삭스 연착륙이. 또 JP모간은 약한 경기 침체라고 하는데, 이제 조금 지난 7월, 8월보다는 골드만삭스도 강한 경기 침체에서 후퇴한 것 같고, JP모간도 강한 경기 침체에서 후퇴한 것 같다고요. 그러면 투자은행들이 왜 갑자기 강한 경기 침체에서 연착륙 또는 그 약한 경기 침체로 후퇴했느냐? 지금은 이제 최근에 성장률이나 소비 지출로 보고 후퇴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2개월 전만 하더라도 골드만삭스, JP모간 다 2023년 이내, 그러니까 내년 연말까지는 경기 침체를 기정사실화 하듯이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경기 침체가 되지 않고, 특히 원래 10월 위기설까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0월 소비 증가액은 원래 8개월 동안에 최고치단 말이죠. 그러면 뭐가 우리가 잘못 보고 있기 때문에 예상과 다르게 금리가 높아지고 물가도 고공행진 하는 가운데 그 소비 증가액 스프레드죠.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어제 이 얘기를 가지고 우리 대표님과 얘기를 하는 와중에 대표님이 그 중요한 정보를 왜 공짜로 주려고 하니? 라고 하기에 제가 어차피 8.15머니에 가서 지금 고맙다고 제가 한번 가봐야 될 일이 생겼어요. 지금 아직 밝힐 단계는 아닌데, 지난번 제가 8.15 출연해가지고, 성장률 2% 얘기도 했어요, 4분기. 그리고 또 거기에 있는 직원들 중에 당시에 이제 다수가 4분기 경기 침체 얘기할 무렵이고, 그리고 다 인버스 투자할 때죠. 그 다음에 뒤늦게 보유주식 매도, 그 다음에 공매도도 많이 하는 그런 시기죠. 근데 그 중에 누군가가 저 얘기를 듣고 오히려 매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고마워가지고 제가 이번 화요일 날, 다음 주 화요일이네요. 22일, 화요일 날 한 번 더 출연을 하기로 했는데, 여튼 거기서 할 얘기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미리 얘기를 드리면 한 7가지 이유를, 우선은 높은 물가 수준, 이게 이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상승하면 어떻게 되죠? 소비가 증가하잖아요. 그러니까 금리 역전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증가하면 침체 안 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로 이런 문제가 과거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 자체가 GDP 증가 요인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생산량 곱하기 가격을 통해서 이제 GDP 창출이 되니까, 높은 물가 수준, 즉 인건비 상승하면 소비 여력이 생기고, 또 높아진 물가 그 자체가
그 생산량 곱하기 가격이기 때문에 GDP 증가 요인이 된다. 더군다나 달러 인덱스가 어떻게 보면 소비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실질 소득이 증가하니까 달러 인덱스 고공행진이. 그래서 이 과거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 고공행진이 지난 1년 전 대비하면 대부분 국가에서 10% 이상 환율이 올랐거든요. 일본, 유럽, 영국 다 그렇단 말이죠. 후진국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실질 소득 증가와 관련되는 거죠. 쉽게 하면 소비 여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냐라고 포유환율연구소가 분석하고 있고, 또 하나 다국적 기업이 많아졌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GDP에는 크게 다국적 기업이 많아질수록 GDP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죠. 왜냐하면 미국의 기업이 멕시코 가서 생산을 하면 멕시코 GDP에 들어가거든요. 그만큼 이제 미국 GDP가 빠지는 거죠. 그런데 기업 매출액은 또 기업 이익은 더 증가해요. 그래서 고용을 늘릴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기업 입장에서는 매출액 증가와 영업이익이 증가하면 고용을 늘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업률이 낮아지고 그 다음에 인건비 상승 요인이 생기면서 결국은 그 소비가 줄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거와 다른 거다라는 거. 이게 장단기 금리 역전은 동일하다 하더라도 미국 경제 환경은 과거 장단기 금리 역전 당시와는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기 침체 시기가 지연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약한 경기 침체 또는 그것도 내년 하반기 이후에나 아니면 골드만삭스처럼 경기 연착륙도 가능한 시나리오다라는 주장이 나오는 거예요. 또 하나 그 다음에 유동성 문제인데 2007년만 하더라도 유동성이 GDP 대비 20%가 안 됐단 말이죠. 보는 통화만 하더라도 그저 8천억 달러밖에 안 됐거든요. GDP 14조 할 때. 그러니까 그 GDP 대비 보는 통화 비중이 굉장히 낮았어요. 지금은 그 보는 통화 비중도 높고 총 통화도 2020년과 2021년에 지난 50년 동안 가장 많이 증가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과거에는 경기가 위기가 오면, 즉 경제 침체가 되면 유동성 공급을 했는데 지금은 유동성 공급이 2020년과 2021년에 많이 이루어진 상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과거와 다르다. 그래서 장단기 금리 역전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 시기가 지연되는 이유 중에 하나다. 또 내년 상반기까지 또 경기 침체를 확인할 수 없다고 포유환율연구소가 주장할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외채가 이제 과다한 국가들이 많죠. 지금 2009년 이후에 신흥국에서 외채가 많이 증가했어요. 근데 이것이 신흥국 위기로 이제 발전하고 있거든요. 미국 달러 베이스에 한 외채라면 미국이 금리가 올라가면 외채가 많은 국가 위기로 발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위기 우려가 있는 국가에서 미국으로 또 유동성이 공급돼요. 그러니까 이 금리 역전이 일어나면, 장단기 금리 역전이 일어나면 자금시장 경색 현상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래야 경기 침체로 이어진다는 거죠. 자금시장 경색 현상이 일어나야. 그리고 소비가 줄고. 근데 미국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에도 불구하고 자금시장 경색 현상이 일부 열악한 기업을 제외하고는
미국 경제 전체로 놓고 보면 그 자금시장 경색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또 부채가 많은 국가에서는 변동금리가 이제 우리가 대표적이죠. 변동금리가 일반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금리가 오르면 타격이 커요. 그런데 고정금리 문화가 정착되어 있고 미리 금리 상승에 대비해 가지고 고정금리로 대출을 많이 했다 하면 그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 또한 경기 침체 시기가 자꾸 지연되는 이유이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내년 하반기에도 약한 경기 침체 정도로 끝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낮은 실업률, 그리고 완전 고용 수준이라는 거죠. 과거에는 그 주가가 빠지면 대부분 실업률도 같이 높아졌어요. 그런데 2022년 미국은 주가는 빠지는데 실업률은 낮아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그 경기 침체 시기를 지연시키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약한 경기 침체로 나타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해보고, 그 다음에 재정지출도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과거에는 침체 이후에 재정지출을 늘렸는데 2022년의 경우에는 미리 그 경기 불황에 대비해 가지고 그 반도체 육성법, 인프레 감축법 등이 통과되어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경기 침체 시기를 지연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다. 그리고 그 약한 경기 침체 또는 연착륙도 가능한 시나리오가 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맨 마지막에 얘기하는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대응 능력이다 이거죠. 제가 포유환율연구소가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지난해 환율 전망에 실패하고 우리나라의 경우입니다. 환율 대응에 실패하면서 환율은 더욱더 올라가고 기업은 그 어려워지면서 그 신용 등급 내려가고 그러면서 그 기업들, 상장 기업들 금리 큰 폭으로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 침체를 부채질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런데 대응을 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환율 전망에 제대로 하고 대응도 제대로 하면 큰 문제 없잖아요. 부동산 경기 전망 제대로 하고 부동산 시장에 제대로 대응하면, 즉 PF 자금 투자 안 하면, 그리고 건설업체는 그 과잉 공급을 안 하면 위기를 피할 수 있겠죠. 금리 역전이 일어나더라도 또 침체 정도도 약하겠죠. 그러니까 대응 능력이 있어졌다는 거예요. 과거와 달리. 왜 대응 능력이 있어졌냐? 지난해 회사채 발행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비트코인 등, 그러니까 가상자산이죠. 지난해인가 제가 한번 방송을 했는데 설문조사로 하니까 그 코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이 아주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아마 코인 매도하고 나스닥 매수하지 않았냐, 즉 대응을 잘했다는 거죠. 그러면 코인에서 이익을 받았다는 거죠. 나스닥은 좀 깨져도. 바로 이런 대응 능력 때문에 장단기 금리 역전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 시기가 계속 지연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연착륙 내지는 약한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8.15 방송이 하기 전에 우리 구독자가 우선이니까 미리 방송해 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